지금 경제가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동산까지 거의 붕괴 직전으로 온다라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영업자 매출이 1년 새 12%가 줄었습니다. 국내 고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자영업자한테 고용이 되어 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자영업자가 28%, 대구에서는 32%가 줄었고, 주 52시간이 시행되면 근무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손님이 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들 매출이 3년 전보다 거의 30-40%가 줄어서 반토막에 접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필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매출이 1년 만에 10% 이상 급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가 무너져 가는 것이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매출까지 줄어들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어떤 매출 감소는 이 각종 통계 12%가 1년 사이에 줄었다는 정부의 통계보다도 더 심각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당의 정유섭 의원 측에서 이 소상공인 매출 통계를 받아서 공개했는데요. 월 평균이 3,372만 원으로 작년에 1분기에 3,846만 원에 비해 12.3%가 급감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이 매출은 소매업, 숙박업, 학원 등 7개 업종, 즉 대중과 접촉이 많은 자영업 7개를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번 통계는 카드 3사로부터 받은 통계에다가 거기에 이제 현금 매출 등의 비중을 이렇게 반영을 한 추산입니다. 그래서 전국 350만 소상공인 가운데 80% 이상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거니까 통계로 봐서는 매우 정확한 통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소상공인은 지금 5명 미만인 서비스업이나 10명 미만의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특히 업종별로는 이 음식료업, 가방,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포함된 소매업 매출이 월 5,761만 원에서 3,375만 원으로 41.4%가 급감하며 하락세가 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41.4%가 급감했다. 어떤 분야에서? 음료, 식료업, 가방,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부 업종에서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업이 작년 1분기 6,588만 원에서 반토막 수준인 3,149만 원에 그쳤고, 가전, 명품, 중고업, 유통업도 40%가 급감을 했고, 취미, 체육학원, 카메라, 안경, 보습, 입시학원 업종도 1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대도시가 대구의 32.6%, 서울의 28.6% 등 20% 이상 급감을 했다는 거고요. 자영업자의 숫자가 많고 경쟁이 심한 대도시에서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수출이 급감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되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시간 단축 등이 겹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는데요. 이 가계부채가 1,500조 가량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9월 달이 되면 1,500조가 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게마다 소비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쓸 돈이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급한 분야부터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숙박, 학원, 빵집부터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빵집을 하는 한 사람은 아내와 함께 16시간씩
20년간 장사를 했는데 20년간 장사를 하던 이 사람이 지금 가게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4, 5년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 매출에 월 5, 600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제빵 기사, 그 빵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 제빵 기사 이렇게 두죠. 그래서 이제 알바생 임금이 치솟아 수익은 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 2년 버티다가 폐업할 건데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은 뻔해서 가면 갈수록 결국은 폐업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세청에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가 2016년 한 해 동안 90만 9천 명이고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56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들 중에 손님이 적게 들고 또 비용이 올라가서 폐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늘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호황인 게 폐업 처리 업체라고 하는데요. 광명의 한 식당에 폐업 업체가 나가서 주방 기구하고 집기를 다 정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렸는데 식당 주인은 가족 3명이 12시간씩 일해 한 달에 500만 원도 못 건졌으니 각자가 흩어져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 폐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지난 3월 달에 군에서 제대하고 식당을 열었는데요. 술집을 열었는데 결국은 이 보전금 2,500, 권리금 2,000, 매장 실내 장식비 1,500까지 6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일손이 부족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엄두를 못 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은 새벽 아르바이트는 9,000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고용해도 수입이 확 줄어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 2사람이 나와서 일을 거들었지만은 매출이 하도 떨어져서 식당 탁자 8개, 의자 30개, 주방 집기를 폐업업체에 넘기고 100만 원 챙기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3개월 만에 폐업을 했는데 빚만 3천만 원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어려워서 생계형 창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끌고 갈 장사가 안 되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폐업을 해서 엄청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업종의 폐업률이 지금 자영업 중에 가장 높다는데요. 숙박 음식업점의 은행 대출 잔액이 51조 2,589억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4조 5천억 정도 늘어났어요.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이 극심한 경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대출을 더 얻습니다. 그래도 못 버티고 빚만 남기고 폐업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한 치킨집 하는 이 부부는 2사람이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치킨 점포의 월 순수익이 4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사람이 420만 원, 작년에는 한 600만 원 됐대요. 그러면 420만 원이면 한 사람당 210만 원입니다. 근무 시간을 이렇게 하루에 13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근무 시간별 수익 210만 원을 나누면 시급이 5,570원인데 이 장사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기존 최저임금보다도 2,000원이 더 작은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80만 원, 120만 원 하던 배달원과 주방 보조 인건비가 210만 원, 14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이달부터는 또 이들 급여를 20만 원 더 올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올려주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겠다 해서 또 더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배달행 아르바이트생 시급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받는 사람도 많고 시급은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씩의 일본형 장기 불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작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서 소비의 큰 축이던 50대, 60대의 인구 비중이 20년 새에 2배가 늘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기는커녕 씀씀이를 확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직장에서는 일찍 퇴직을 당해요. 옛날부터처럼 뭐 63세, 65세 정년까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찍 퇴직하면서 자기들이 자영업이라도 하면 지금 자영업 망하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겁이 나서 자영업도 잘 못 뛰어들어요. 그러면 벌어놓은 돈은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어쩌고 한 뒤에 별로 없고 한국인 평균 재산이 3억이 안 되는데 부동산 포함해서 그러면 눈꽃만큼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안 까먹으면 다행이고 뭐 한다고 그렇다고 지고 있다 보니 그걸로 쓸 돈은 없고 그러니 이래저래 해서 돈 조금씩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벌고 남은 돈은 지키고 있어야 되니 왜? 몇 살까지 살지 모르니까 70, 80, 90까지 사는 시대에 이제 그 남은 긴 세월을 뭘로 삽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일본에는요, 잃어버린 20년이라도 노년층들이 돈이 많아요. 고도성장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있는데 한국에는 지금 노년층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91년에 의류 내수 판매가 15조 3천억 엔이었는데 그 뒤부터 점점 줄어들어가 그때의 3분의 2밖에 안 된, 이제 10조 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소비를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제일 먼저 안 쓰는 게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지난해 의류, 가방 등 패션 상품 소비액이 1.7% 감소했는데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90년대 기록한 자동차 내수 판매 기록 777만 대가 28년째 깨지지 않고 있다요. 자,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 경제 위기로 접어드는 것은 91년인데 그 직전 해인 90년에 팔았던 내수차 777만 대가 지금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도 2015년에 183만 대가 팔린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의 민간 소비 성장세는 2008년 금융위기로 꺾이고 난 이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4.3%던 소비 증가율이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2.2%로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는 고령화 사회라는 부분이 원인인데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94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인구 14%가 65세 이상에 진입하면 고령화 사회인데 한국도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 구성비가 20년 전보다도 배가 늘었는데 소비는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시점도 과거에는 60대였는데 이제는 50대가 되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이 20년 정도의 시간적 터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대표적인 소비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이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키장 같은 경우에 한국의 스키 인구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골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드는 이런 레저 스포츠 분야에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지금 폐업하는 스키장과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걱정에 과거에 60대부터 소비를 줄이다가 이제 50대부터 야,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난다. 노후를 갖다가 20,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고 그래서 돈 쓰지 말자라고 지금 되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최근에 줄이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사회가 결국은 소비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건가 하면 매우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20년 전에 한국 국민은 50대가 돈을 제일 잘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세 이후부터도
이 50대 정점일 때 80%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가 돈을 잘 쓰는 시대였어요. 왜? 소득이 제일 많아져서 회사에 가면 부장 이사쯤 되고 장사를 해도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어떤 삶에서 자기가 최대의 좀 익숙해진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그때니까 그때는 돈을 잘 썼는데 이제는 이 50대, 60대가 돈을 거의 쓰지 않고 50대 초반부터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돈을 쓰느냐? 젊은 층에서도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10% 이상이 되고 있고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제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었어요.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소비를 갖다가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 결혼을 잘 안 함으로써 결혼 관련 산업들이 다 지금 이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에 1조 원 이상의 결혼 관련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출생과 관련 부분에서도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이 저성장 장기 침체의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될 거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한국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구성이 일본보다 더 약한데 적은데 자녀를 놓은 사람들이 다시 자녀를 놓을 때가 됐는데 이제 애들을 안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베이비붐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이 놓는 것도 훨씬 더 많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상속도 잘 안 해준대요. 죽기 전에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대 부모가 한갑이 지난 자식한테 상속을 해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쓸 돈이 없는 자식들이 상속받는 것도 없으니까 더 못 쓴다는 거죠. 문제는 사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소비를 안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뿌려서 이걸 극복을 하려 하는데 일본이 이걸 극복을 하려고 정부가 엄청난 무슨 도로, 터널, 다리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에 돈을 뿌려댔지만은 결국은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가 요즘 약간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에 다주택 보유자나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춘 보유세 강화 부분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미 강남 지역을 제외한 주택시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고 서울 근교의 도시만 가더라도 이 새 아파트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고요. 강남에도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어졌다고 합니다. 자, 전세가보다도 밑도는 깡탱 주택들이 먼 지방에는 수두룩하고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이 오피스텔은 청약이 아예 한 개도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매시장에 출시되는 물건들도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 IMF에 이어 부동산발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거품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부동산 거품이 심해졌고 이 거품을 끄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실패함으로써 결국은 일본처럼 부동산발 잃어버린 20년이 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수가 거의 사라지고 수출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각종 정책의 실패로 비용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50대, 60대부터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가 완전히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재산을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있어요. 채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은 거의 다 부동산에 올인해 있는데 부동산에서 폭탄을 맞으면 한국 경제가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낀 거품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의 적정선을 평가하는 연내 소득, 내가 1년에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을 번다 하면 주택 가격 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라는 거나 그 다음에 주택 수익 비율이 PR이라는 거나 90년대 일본처럼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품 정도도 일본의 경우 정점기에 주택 총액 비중이 GDP의 3배까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도 지금 GDP의 주택 총액이 2.3배까지 접근을 하고 있대요. 자,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형성된 것은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1980년대 중반에 84년인가 그러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에 따른 경기 둔화 효과를 일본 정부가 우려해서 경기를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대출을 이렇게 시키는 정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도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해왔다는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을 올린 것도 일본하고 비슷한 거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료 사이에는 경비가 나쁘냐 안 나쁘냐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금리를 인상시키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보다 더 우려되는 점도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일본은 부동산 거품의 발생 주체가 토지와 중소부동산업자가 중심이 됐는데 일본은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동산들 골프장이라든지 큰 빌딩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그리 됐는데 한국은 주택하고 가게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세계 7대 취약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가계부채 건전성을 평가하는 이 신용갭 에서 주의 단계를 이렇게 한국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미치는 충격이 일본보다도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 지출 변화 탄력성이 0.1로 90년대 당시 일본과 비슷하지만은 우리 국민의 주 거주 수단인 아파트 가격 변화에 따라 이 소비 지출 변화 탄력성이 0.23으로 일본보다 높다는 겁니다. 전체 주택으로 보면 0.1인데 주 거주 수단인 아파트를 놓고 보면 0.23이라서 즉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야말로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를 굉장히 줄인다는 거죠. 이 한국의 경우에는 생애 소득에서 아파트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도 커서 내가 얼마를 벌 거다 하는 이 기대, 이 소득에 따른 소비 지출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내 소비를 줄이는 형태로 반응을 하는 것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갖 언론들이 다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고요. 이제 요 근래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부정적으로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손을 쓰기에는 늦었는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손을 쓰는 부분은 거품을 서서히 빼는 부분이 아니라 급격하게 빼는 부분으로 반응을 하면서 더더욱 부동산 충격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외국의 경제 전문가는 2018년에 한국의 인구 절벽이 오면서 부동산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 거라고 했는데요. 한국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고 현 정권도 작년 1년 집권 초창기에는 부동산 거품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급해지니까 이제 강제 수단을 쓰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급감하고 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소비를 급감시키고 있다. 여기에 50대, 60대의 자산 중에 유일한 자산, 아니면 자산의 대부분인 자산, 부동산이 지금 폭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와 부동산의 변화, 인구의 변화가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있던 1991년과 거의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 와중에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여당이 홍보나 하고 다닌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